봤죠? 여러분 봤죠? 본사진들이 안 봤나? 이거 안 봤으니까 우리 전문의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1945년 2월 달에 있었던 회의입니다. 여기서의 결정이 참 우리나라의 운명에 치명적이었던 결정이 내린 겁니다. 이게 얄타 회담이라는 결정인데, 얄타 회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얄타가 어디에 있는 도시냐? 지금의 크리미아 반도입니다. 옛날에 소련입니다. 왜 소련에 가서 미국 대통령이 소련에 가서 회의를 하니? 오리지널부터가 글러먹은 회의입니다. 얘는 이제 독일이 5월 달에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항복할 무렵이 다 됐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은 소련이 독일하고 싸우는데 제일 고생을 많이 했거든. 야, 일본하고 싸우는데 너도 좀 가줘. 라고 부탁하던 회의입니다. 근데 나 지금 너무나도 많이 죽어서 일본하고 싸우는 거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가도록 노력할게. 근데 그러려면 니네들이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지. 전쟁 끝난 다음에 나한테 뭔가를 줘야지 내가 가서 싸우지. 그리고 크리미아 반도 옛날에 갈 때 뭐 그냥 털털거리고 자동차도 힘들고, 이 사람은 요 회담 끝나고 2달 만에 죽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픈데 정치가가 이제 늙어 죽어가기 전에 마음이 급해져요. 영어로 impatient. 내가 뭔가를 이뤄야 되는데 지금 독일은 곧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일본도 죽어가는데 러시아의 힘을 빌리면, 소련 힘을 빌리면 일본을 확실하게 깨버릴 수 있고 소련도 깰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급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여기 가면 안 된다는 그 보고도 무시하고 소련 땅을 밟은 겁니다. 그런데 요 둘이 앉아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를, 방에서 얘기하는 거를 이 사람은 도청장치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어서 능청 떨면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전쟁 끝난 다음에 소련이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많은 이익, 이런 것들이 결정된 회의였다. 그래가지고 외교적으로 스탈린이 제일 성공한, 그래서 소련은 미래를 내다보고 싸웠고 미국은 그냥 단순히 이기려고 싸웠고 얘는 대영 제국이 끝나가는 대영 제국을 위해서 싸운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오하이오 대학 역사학과 대학원 수업할 때 교수가 이 사진을 보여주더만 애들이 이 사람 누구냐 물어볼 줄 알았는데 교수가 이 사람 이름이 누구야? 이 사람 이름이 누구야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데, 진짜 히스토리안, 진짜 역사가는 이 뒤에 있는 사람들 이름까지 아는 게 정말입니다. 이거나 아는 거는 다 알아요. 이거는 초등학교 책에도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 역사 천재는 이거 다 알지? 아직 그거까지. 여기까지 안 갔어? 그래. 요거는 1943년에 카이로 회담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책에 나오죠.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국은 처음으로 한국을 독립시켜 줄 것을 결의하였다. 그런 말이 나오긴 나와요. 영국 수상, 미국 대통령, 장개석, 그래서 장개석이 그래도 한국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처칠은 뭐 그따위 독립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 나라가 독립하면 정치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틱틱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카이로 선언문에서 그래도 이제 한국인들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in due course, 그 해석이 죽어도 안 되는 말입니다. 적당한 시간인지 적당한 절차인지,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한국은 in due course, 적당한 시간 절차 뭔지 하여간 적당한 뭐를 통해서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될 것이다. in due course에 의하면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안 돼도 돼. 절차상으로 그건 안 돼.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저걸 보고 이것들이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분노해가지고 항의서를 보낸 겁니다. 그 in due course. 근데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우리나라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강대국들이 우리를 독립시켜주기로 하였다까지만 돼 있죠. 독립시켜주기로 하였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뭐 독립시켜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 나중에 우리가 다시 자세히 공부할 때 왜 한국을 독립시켜주기로 했을까? 한국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그건 다 거짓말이고, 일본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즉 일본은 이제 너 전쟁에 지면은 1919년
이후에 네가 점령한 땅은 다 토해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했는데 항복했을 때 한국이 다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죠. 항복했을 때 한국은 일본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일본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을 독립시켜 준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강대국 쪽으로 봐야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칠은 그랬어요. 얘는 왜 데리고 오니? 나라 같지도 않은 거. 중국은 이제 일본하고 싸워갖고 처음에 KO당하는 바람에 거의 제대로 싸움을 못했죠. 전승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쑥스러워. 미국이 혼자 다 일본하고 싸워놓고 뭘 중국도 데리고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자. 사진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테스트 할게요. 테스트. 여기 6명 사람이 있는데 6명 중에서 내가 몇 명 이름을 알 수 있다. 이 사람 이름 알아요? 미국 43대 대통령 부시죠. 조지 W. 부시. 이 사람 이름 알아요? 아베 총리. 이 사람 이름 알아요? 요새 신문 텔레비 자주 보는 젤렌스키.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스탈린. 아이고, 스탈린이 6.25 일으킨 놈이죠. 김일성이를 북한의 두목으로 앉힌 인간입니다. 이 사람 후르시초프. 얘는 스탈린을 이제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케네디. 미국의 아주 뭐 날리는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인기는 그렇게 좋은데 정책적으로 뭐 이렇게 특별히 잘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날린 거는 테레비 시대의 첫 번째 미남 대통령이야. 젊은. 그 닉슨이 훨씬 정치적인 경륜이라든가 이런 게 높은데 둘이 텔레비에서 붙으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케네디 찍는 거야. 그래서 케네디가 대통령 그때 닉슨이 훨씬 우수한 후보인데 케네디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살당했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5명 알면은 국제정치 아주 탁월한, 이미 국제정치에 대해서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가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 나폴레옹.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어휴, 대단해. 중국의 후진타오입니다. 레이건. 냉전을 끝낸 대통령이죠. 오사마 빈 라덴. 이 사람? 클린턴. 냉전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대통령.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자는 첫 번째 미국 대통령.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냉전의 전사들이 대통령 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도 배우였지만 대위였어요. 처음으로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 이제 미국한테 덤빌 나라가 없다라는 그 상황입니다. 후진타오 이 사람. 이 중국을 개혁한 다음에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시진핑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 아저씨? 히틀러. 악마의 표상이죠. 그런데 영국의 어떤 역사학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악마의 표상이 아니다. 이 사람은 보통 정치가랑 똑같다. 자기의 개인의 야망을 위하여 독일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뭐 얘를 특별히 악마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고 책을 썼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얘는 둘이 싸웠죠. 둘이 라이벌입니다. 전쟁에서 이 사람이 이겼으면 이 사람이 악마가 되는 겁니다. 역사책에. 내가 오하이오 대학에서 이제 전쟁사 과목을 듣는데 2차 대전 전쟁사라는 과목을 학부건데 그냥 대학원으로 갔지만 가서 들었습니다. 가리키던 교수가 길 마틴이라는 미국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조종사. 그래서 월남전에서 헬리콥터 조종사 출신이라 은성무궁 훈장 받은 사람이에요. 금성 바로 밑이 은성이거든. 그러니까 비행기 추락한 조종사들을 구하러 헬리콥터 타고 와서 구해온,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오하이오 대학 교수인데 2차 대전 전쟁사를 가리키는 교수인데 하루는 비디오를 보여주는 거라 히틀러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보고 뭐 나는 이제 특별 학생이니까 이미 박사학위가 있는 학생이니까
저 밥 먹으러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가서 밥을 먹는데 오늘 그 비디오가 어땠냐 그러길래 내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틀러가 저렇게 잘생긴 사람인지 오늘 처음 알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걸 빡치면서 우리는 못생긴 히틀러만 보여주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오늘 강의 시간에 독일의 선전물을 보여준 거예요.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배우야 거의. 그리고 연설도 뭐 그냥 뭐 내 독일 말은 모르지만 밑에 영어 자막 보니까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고 여자들이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니까. 아주머니고 애들이고 뭐 펄쩍펄쩍 뛰는 거야. 그래서 그 A.J.P. 테일러라는 사람의 책에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사람을 무슨 괴물이라든가 보통 사람 보고 영딴판의 정치가로 분석하면 안 된다. 다른 정치가랑 같은 레벨의 정치가다라고. 그래서 내가 읽으면서 놀랐는데 그 책이 그렇게 학계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학계에 말이죠. 저기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요. 그걸 깨면은 큰일 나는 거야. 그걸 깨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겼다면은 히틀러가 이 처칠이 악마가 됐겠죠, 그죠? 이 사람 누구예요? 마크롱, 지금 프랑스 대통령. 국제정치 공부하면 이거 다 알게 됩니다. 이 아저씨 독일을 통일한 비스마르크, 철혈수상. 이 시대의 문제는 대화나 토론이나 결의로 해결되지 않는다. 철과 혈로 해결되는 것이다. Blood and iron. 피와 철, 전쟁. 전쟁을 통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 이 사람이 지금 그 독일 의회에서 이렇게 좀 연설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 누구? 힐러리 클린턴. 미국의 여자 국무장관 3명입니다. 미국 여자 국무장관 딱 3명인데 이 사람이 여자 국무장관 중에서 3번째예요. 힐러리 클린턴. 이 사람? 콘돌리사 라이스는 여기. 콘돌리사 라이스는 여기입니다. 이 사람은 메들렌 알브라이트. 그래갖고 이 사람은 여자 국제정치학 박사인데 이 사람의 이 대통령은 클린턴이에요. 이 사람의 대통령은 오바마. 이 사람의 대통령은 부시. 재밌는 거는 백인 여자 둘은 민주당이고 흑인 여자가 공화당을 하였다. 이 사람은 목사 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피아노 전공했는데 대학원 와가지고 국제정치학을 공부했는데 국제정치학 지도교수가 이 사람입니다. 조세프 코벨입니다. 조세프 코벨은 메들렌 알버트의 진짜 아버지예요. 생부야, 생부.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학문적인 아빠고 여기는 진짜 아빠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미국 외교 정책은 똑같다. 장관이 공화당이든 뭐든. 왜 선생이 똑같고 아버지가 똑같으니까 같다고 봐야죠. 이 세상에 미국은 indispensable country. 미국은 지구에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나라다라고 말한 미국. 이 사람이 국무장관 중에서는 미국 역사상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자 국무장관 넘버 1, 여자 넘버 2, 여자 넘버 3예요. 지금 미국 국무장관 정부에서 60몇 대인데 여자는 3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 헨리 키신저, 그 금세기 최고의 외무장관이라고 봐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학부를 하버드 나오면은 대학원을 하버드를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박사 받은 사람은 결코 하버드 대학 교수가 못 됩니다. 미국은 무조건 다른 학교를 가야 돼. 내가 텍사스 대학 다닐 때 1어를 배웠는데 나중에 공부할 때 1어를 가리키던 사람이 일본 여자인데 거기서 언어학 박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다음 학기부터는 못 가리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박사를 받아서 다른 학교로 가야 된대. 일본 사람이 박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도 다른 학교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로. 그래서 학문을 그러니까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서울대학 교수를 못해. 다른 데 가가지고 이름을 시컷 날리면 그때 다시 올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학문이 그러니까 인터브리드 되면 안 된다라는 그 룰을 미국 사람들은 지키는데 그거를 완전 파기한 사람입니다. 하버드 학사, 석사, 박사. 천재다 이거지. 그걸 깨는 사람이 드문드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학사, 석사, 박사가 됐습니다. 이 아저씨 누구야? 이게 아주 우리를 고단하게 만드는 인간입니다.
이화여대 아이들한테 누구냐 그랬더니 가만 던졌어. 산타 아니야, 산타? 검은 산타. 근데 이 사람이 학자로서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본주의를 가장 먼저 뭐 해석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이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지제도라는 거가 생길 수 있었고, 그건 뭐, 하여간 뭐 이런 그 태어나지 않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얘기를 했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근데 교회에서 이 막시스트가 있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뭐 혼 없는 세상에 종교, 이 사람의 종교는 당연히 기독교죠. 종교란 혼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은 혼이 없어. 정말 이 스피릿이 없는 아주 개 같은 세상인데 거기서 혼 노릇을 해줘. 그리고 비탄한 세상에서 그 비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의 사상을 따른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스스로 아편, 보통 사람들인데 아편 놓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죠. 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뭐 얘기 재밌는 거 맞습니다. 이 사람은 1957년에 핵무기와 외교정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미국 전체의 베스트셀러라. 거의 몇 달 동안. 근데 학술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미국은. 미국은 학술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대학 교과서들은 고등학생이 못 읽는데 미국 대학 교과서들은 고등학생들은 다 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어가 달라.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그 해독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책이 시민들도 알겠는데, 책 제목이 핵무기와 외교정책. 요 책을 57년에 나왔는데 57년에 미국 부통령 중에 부통령이 닉슨입니다. 닉슨은 야망이 있는 인간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탄핵당할 뻔하다가 사표 내고 나갔지만은 야망이 있는 사람인데 머리가 아주 탁월한 야망의 지도자입니다. 68년에 대통령 딱 당선된 다음에 키시너 박사를 불러요. 그래갖고 예의를 갖춰서, 하버드 대학은 보스턴에 있고, 그리고 당선자는 워싱턴에 있고, 그 중간이 뉴욕입니다. 각각 이제 몇 시간씩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뉴욕으로 좀 오시라고, 나도 갈 테니까. 록펠러가 중간 다리를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는데,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 박사한테 당신 나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돼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 키신저 박사가, 우리 서로 모르는데 어떻게 나한테 국가안보 보좌관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1957년에 이 책을 쓰지 않았어. 그때 그건 내가 쓴 책이죠. 내가 그 책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 사람이 나의 보좌관이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는데, 지금 됐으니까 부탁을 하는 것이오.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책을 저 사람이 알아주는데. 그랬더니 키신저가 딱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 1. 내가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가게 될 경우 미국의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 외교정책은 국방부가 쓸 때는 국방부가 하고, 백악관이 할 때가 있고 국무부가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이 뷰로크라틱 파이팅이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국무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를 들어 청와대 안보실장이 다 하냐, 국방장관이 하냐, 외교장관이 하냐가 서로 티격태격 갈등이 있는 거라. 근데 보통 미국은 국무부가 셉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국가안보 보좌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닉슨이 딱 알아차리고 당연히 백악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을 할게요. 2. 동료 교수들이 나가라면 나올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되는 것이죠. 저 국무장관이 아니라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국가안보 보좌관일 때는 국방장관, 국무장관 이름이 신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키시너가 다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국무장관이 됐어. 이 사람이 국무장관 할 때는 국방장관하고 국가안보 수석이 누군지 몰라. 또
또 단치가 나으니까 그 정도로 탁월한 그런 인간이었죠. 그 뭐 지금 98, 9세 됐어요 지금. 근데도 아직도 뭐 또 음모론자에서는 유태인을 이 사람이 다 컨트롤한다라고 그러는데 뭐 90 몇 살 되신 분이 뭐 컨트롤하겠습니까? 이거 건물 이름 다 알죠? 이거는 내가 서울대학에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서울대학에서 내가 북한학개론을 가리키는데 이 건물을 물어보니까 독립문제라고는 다 알아요. 그 서울 서대문에 있다는 건 다 아는데 누구로부터 독립하려고 만든 문이냐? 여기 청나라로부터 독립한 겁니다. 청나라. 근데 미국이라는 녀석도 있고 일본이라는 녀석도 있어요. 아니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저걸 만들었대 독립문. 일본으로부터. 그래서 야 일본이 점령하기 전에 만든 거야. 1896년에 짓기 시작했으니까 일본이 아직 우리나라 가져가기 전이야. 청나라로부터 독립하는 독립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요거가 있는데 요 돌. 이 돌이다가 아니라 돌 위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요건데 요 위를 다 부셔오고 요거만 남긴 겁니다. 요거가 영은문, 은혜를 환영하는 문이야. 그 중국의 그 조공 사절이 그러니까 중국 황제의 사절이 오면은 요로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학제국에 넘어서 이제 요로 통해 갖고 이렇게 오는 건데 이게 원래 이 건물이에요. 근데 그 앞에다가 이제 이거는 부셔가지고 요거만 놔두고 그때 이게 일본이 부셨다는 말도 있어요. 이거를 그 독립문을 여기다 세웠다. 그래서 청나라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서울대학에서 한 10년 됐어요. 10년 좀 넘었다. 전부 다른 말을 하는데 한 여학생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혹시 청나라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청나라가 맞아. 자네는 무슨 과 몇 학년 했더니 역사학과, 사범대학 역사학과 4학년 학생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공부를 배운 적이 있어야지 알지. 배운 적이 있어야지. 서울대학식 다니는 애들이 이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우리는 도대체 공부를 제대로 할 걸 안 가르쳐 줬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이거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이지 일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가 현 위치가 아닙니다. 왜 현 위치가 아닌지, 원래 위치가 아니야. 원래 위치는 중국 그 사신이 들어오는 데다 거기다 딱 맞춰가지고 영음문 바로 앞에다 세운 겁니다. 근데 거기 고가도로 만든다고 치워버렸어. 그래서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무학제하고 각도가 달라. 근데 나는 그거 이렇게 바꿔도 이게 그 유적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중앙청사 때려부셨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저거는 일본 총독부이기도 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거기서 했거든요. 그거를 애써서 없애는 거가 다냐, 없애면은 우리 민족 역사가 깨끗해지느냐 하는 거기에 의심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거고. 이런 것들도 우리 국제정치학 공부할 때는 다 따져요. 이 섬은 무슨 섬이죠? 독도. 독도는 왜 우리 거죠? 우리가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겁니다. 우리가 군사력으로 이거를 통제하고 있어서 우리 거예요. 이 통제력을 다른 나라한테 뺏기는 날 그것은 다른 나라 거가 되는 겁니다. 군사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토는 사실상 진짜 영토가 아니답니다. 국제정치의 진짜 영토의 그 한계선은 없어요. 우리나라 지도가 압록강 두만강인데 압록강 두만강이 우리나라 지도가 된 것은 지난 500년입니다. 지난 단군 이래 그거가 국경선이 적은 거의 없어요. 압록강 두만강 우리 한반도 지도가 압록강 두만강이죠. 그거는 500년짜리 우리나라 국경선이다 이겁니다. 500년. 역사적으로 뭐 역사는 거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제정치학자들한테 어느 나라 둘이 요 섬 가지고 싸워. 그럼 국제정치학자들은 질문합니다. 이거 누가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누구의 군사력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밀리터리 컨트롤 오버 이거
그 나라가 이것 겁니다. 그래서 포클랜드 아일랜드가 영국에서부터 8,000km 떨어져 있고 아르헨티나부터는 100 몇십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 영국 거예요. 영국이 밀리터리 컨트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아르헨티나 가서 점령했는데 영국이 가서 다시 뺏은 것이 그 대처 수상의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이 땅이 누구 거냐? 그 기준은 누가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느냐? 뭐 법적 실효적 지배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우리가 비싼 비행기도 사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이 비행기가 여기를 날고 있어요. 독도를 지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이 비행기입니다. 이런 거 비행기 날고 있는 걸 보면은 군사 전문가는 눈물 나는 겁니다. 왜? 얘는 독도를 못 지키니까. 왜 못 지키느냐? 예, 성능이 좋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게 대구에 있는 공군기지입니다. 거기서부터 독도까지 가서 적군을 맞아서 싸워야 되는데 그 비행기는 기름 까뜩 누르면 날아가서 싸울 수 있는 작전 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작전 반경으로 독도까지 가는데 5분 정도밖에 채공할 수가 없답니다, 얘는. 그러려면 오래 있으려면 총알을 조금씩 끄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총알을 잔뜩 찍고 로켓을 다 달고 가서는 5분도 못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선 독도를 못 지킵니다. 독도를 지키려면 이게 있어야 돼, 얘가. 얘는 F-16이고 얘는 F-15입니다. 얘는 독도에 날아가서 80분을 날릴 수가 있어. 80분 동안 그냥 1시간 20분 동안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놈들이 독도 가지고 까분다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라고 그러고서 이제 우리 장군,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다 놓고 독도 자신 있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네 그랬대요.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은 여기 싸우러 안 가죠. 여기는 공군하고 해군이 가죠. 그래서 F-15 사온 겁니다. 이거 한 대에 1,000억짜리 사온 거예요. 우리는 그거 없을 때, 이거 있을 때 일본은 이 F-15가 150대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 우리가 군사력으로 그때는 지킬 수 없었어요. 근데 일본이 왜 안 건드렸냐? 한일 동맹, 한미 동맹으로 엮여 있어서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국제정책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거 모르면은 분석이 개판되는 거야. 요번에 그 북한 놈들이 미사일 쏜 다음에 우리가 그 F-35로 엘레펀트 워크라는 걸 했습니다. 비행기 28대를 비행장에다 놓고서 천천히 가는 거야. 멀리서 보면 코끼리들이 걸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엘레펀트 워크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 겁줄 때 그거 합니다. 비행기들이 몇십 대가 그냥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러다가 한 대씩 천천히 또 떠. 그래서 이제 무시무시한데 F-35 이제 요거 1,000억짜리인데 얘보다 더 좋은 거가 F-35인데 우리나라가 그걸 이제 몇십 대 사왔습니다. 걔는 북한을 가서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할 수 있고 주석공도 폭격할 수 있는데 그 비행기가 온 거를 북한이 모르는 거야. 그게 스텔스라는 겁니다. 그 비행기가 눈으로는 보여요. 근데 어느 이상 뜨면은 레이더에 안 보이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거든, 눈으로. 레이더에 보면 아 여기 한국 비행기 왔다 해서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니까 쏘질 않는데 거기서는 폭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그 F-35를 엘레펀트 워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가 막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국제정치학에서 군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비행기 성능도 다 봅니다. 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흥미가 있어가지고 보는데, 내 이 모델들 집에 정밀한 모델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한참 관찰을 하다 보면 소리 듣고서 뭐가 날아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소리로. 근데 이제 그거가 돼야지 이제 분석하는데 조금 유리해져요. 이거 모르면은 뭐 저게 전투기냐 뭔지 하나도 모르고 얘랑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모르고 뭐 어떤 거 사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사왔는데 북한 거보다 못하다. 그럼 그거 뭐하러 사와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 공군 F-15 전투기 2대가 제71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독도 상공 비행에 나선 데 대해서 생산적이지 못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 이걸 가지고 독도를 날았습니다. 일본하고 한번 붙자 임마. 야, 왜 너는 자꾸 일본하고 싸우려고 그러니? 북한이나 중국하고 싸워야지. 이 좋은 비행기를 우리가 팔았는데 그거를 일본하고 싸우라고 팔았냐? 라는 뜻입니다. 왜 일본 거기 가서 그래? 이렇게 성능 좋은 비행기는 그게 어디로 날아가느냐에 따라서 국제정치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백조가 날아온다 그러면 뭐 신문에 야단법석이죠. 그거가 날아가면은 김정은이가 땅으로 숨거든. 죽음의 백조가 온다고 일단 숨습니다. 뭐 제가 와서 뭘 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략 무기들, 전략 자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북한이 까불면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다가 전개하겠다. 그게 폭격기를 여기다 갖다 놓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20분이면 가서 그냥 문제 해결해 버리게.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새는 무기들이 좋아져서 이거를 또 알아야지 이제 공부를 논문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거 모르고 쓴 사람 보면 완전히 엉터리예요. 이게 소나기인지 가랑비인지는 알고 써야 되잖아, 그죠? 그 가랑비가 날라왔는데 소나기가 왔다고 쓰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그래서 무기 체계도 국제정치학자들은 공부를 합니다. 이거 상식과 진리, 상식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건 이화에 대해서 오래 써먹은 그 내용인데 상식은 대부분이 진리예요. 상식은 정말 그 오래된 지식이 상식입니다. 정말 몇천 년 동안 증명이 됐어.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지식들, 이거를 상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대단한 진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만 증명은 안 돼요. 뭐 뜨거운 거 하면 귀 만지라고, 귀. 뭐 된장으로 뭐 어떡하라고 그런 거 시골 할머니들이 가르쳐 주는 거 있죠. 뜨거운 거 만졌을 때 귀를 만져라. 거기서 귀를 만지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가 우리 사람 몸 중에서 제일 온도가 낮은 것이 귀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걸 만져라는 소리겠지. 그렇게 정당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 이렇게 맞는데 증명되지 않은 것도 많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죠. 동양 최초 천문대, 우리 교과서에서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서기 647년에 선덕여왕 때 만들었어요, 얘를. 근데 얘가 천문대냐라고 한번 질문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천문대냐? 그럼 별을 어떻게 봤느냐? 여기 올라가서 봤나? 올라가서? 그 올라갈 때는 그냥 사닥 때려놓고 일로 올라갔을까? 여기로 들어가서 겨서 올라갔을까? 생각해 봤습니까? 참 이게 내가 이제 어느 날 육군 중이던 날 영천에 그 다 문을 닫아가지고 추석날인가 그랬어요. 내가 추석 전날 보초를 쓰고 추석날 그냥 집을 못 가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때가 있나? 점심은 부대에서 먹고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영천 버스를 타고 경주를 갔습니다. 그것도 다 총기야. 경주는 관광지니까 추석 때 가도 식당이 열었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간 거예요. 뭐 딱 맞았습니다. 빙고 해가지고 가서 국수 하나 먹고 온 김에 저녁까지 먹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빙빙 도는데 우연히 여기 앞에 가서 섰습니다. 이게 9m니까 내 키는 요만큼 될 거예요. 이게 높이가 9m 17입니다. 여기 밑에는 지름이 5m, 위에는 지름이 2m 50cm. 근데 여기서 역사도 의미가 이게 세계 최초의 한국 동양 최초의 천문대라고 그러고 위에 4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얘가 돌이 365개라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게 365개로 만들었대는데 훨씬 많아요. 근데 내가 질문을 우연히 질문했어요. 365개다.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하는 거는 신라가 양력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소리인데 그때 양력 썼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일로 들어가서 그러다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우연히 그 책 내가 다음 주에 소개할 거예요. 건국대학교 신봉용 교수라는 분이 새로 읽는 한국사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은 잘못 배운 한국사로 중부판이 나왔습니다. 잘못 배운 한국사. 이거가 천문대일 수가 없다 이거야. 첫째 이유, 천문대는 지금도 산 꼭대기에다 짓는데 왜 마을에다 졌느냐 이거예요. 사람들 다 모여 평지에다 졌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혹시 이 속에 가서 하늘을 봤다면은 속도 다듬어 써야 되는데 속은 그냥 돌 그대로야. 자연석 그대로입니다. 방만 다듬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 속은 안 쓰는 물건이었다 이거야. 그 속에 올라가서 볼 리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은 결론 내리기를 이것은 봄에 제사 지내던 건물이었다. 그래서 요거는 치마를 상징하고 치마는 여성을 상징하고 여성은 생산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썼는데 격려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다. 그거를 한국일보에다 발표를 했대요. 그거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래서 내가 우연히 유학 갔다 와서 이렇게 그 나의 그 의심은 맞는 의심이었다. 뭐 연구는 안 해봤지만은 그 모든 학문의 출발은 의문입니다. 의심. 이순신 장군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우리 1kg밖에 있습니다. 1kg도 안 되죠. 키가 몇 센치? 내가 자주 물어보죠. 어떤 사람이 아니 이게 기고자가 하이키 한의원 백승만 원장 꼬마들 키를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인데 이순신이가 2m 50 내지 3m 정도 됐다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칼이 190cm니까. 칼은 190cm짜리가 있어요. 이순신 칼이라고 가서 저기 어디 가서 있는 거가 197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짜라는 소리야. 197cm 칼을 어떻게 들어? 이 사람 키는 센치로 나온 거는 145까지 있습니다. 145. 왜 145냐? 이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작았다로만 돼 있어요. 보통보다 작았는데 조선 사람, 조선 남자가 150이었어, 보통이. 그러니까 150보다 작았다는 것을 읽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한 145인가? 라고 어디 책에다 써놓은 걸 내가 흘러가면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작았나? 너무 작다. 해가지고 내가 그 해군사관학교에 교수 출신인 장학금 박사라는 분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몇 센치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작았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작았대.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리고 내가 전화 건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왼손잡이에요, 이순신? 저거는 왼손잡이에 총을 이렇게 들으면은 이 손으로 뿜는 거예요. 그 왼손잡이. 저런 것조차 고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 그래서 모든 것이 종합이 되는데 이거 만들 때는 역사학자가 와서 조각가한테 조언을 다 해주고 만드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 1호 동상 아닙니까? 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이 이 사람 말고 또 있어요? 여기 이승만 갖다 놓으면 내일 부실 겁니다. 김대중 갖다 놓으면 내일 부서질 겁니다. 저기에 서서도 괜찮은 국가 1호 동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순신인데 그러면 고증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역사학자 이거 만든 사람이 외족을 노려보는 장면이래요. 우리 때는 그냥 애들이 농담했습니다. 국제극장에서 뭐 하나 보려고 저기 국제극장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야. 그게 지금 동화면세점 앞이야. 그 동화면세점 자리에 오래된 극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제극장이라고 유명한 극장이에요. 국제극장에서 뭐 하지라고 이렇게 뭐 농담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만들었다.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내가 단골로 가는 헌책방에서 잔다크라는 책을 이제 한 권 살라고 보니까 앞에 소문을 읽었더니 이미 2만 권의 잔다크 관련 책이 있는데 내가 이 책을 왜 더 쓰는가를 앞에 설명했어요. 잔다크보다는 이순신이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잔다크, 한국에서 이순신, 잔다크보다 훨씬 비중이 큰 이순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20권도 없었습니다. 그때. 프랑스는 2만 권이라는데 이렇게 연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연구 없이 그냥 뭐 영웅이다 그러면 되나요? 이순신이 얼굴인데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에 있는 얼굴이 이 얼굴입니다.
근데 그 100원짜리 이 사람 이 만화 그린 사람이 장우성 화백이래요. 장우성이란 난 누군지 모르는데 장우성 화백이 그린 이순신인데 장우성 이 사람이 친일파로 판명이 나가지고 100원짜리 동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없어요. 친일파가 그린 그림이라고. 그건 또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야. 장우성 화백이 그렸는데 장우성 근엄하면서도 오남을 갖춘 표준영정이 널리 각인돼 왔다. 100원짜리 동전의 충무공 명정도 이를 바탕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이 영정은 충무공의 진짜 얼굴과는 전혀 무관한 작가의 상상하에 불과하다. 이제 이거 날리는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동전은 이제 이미 날려요. 이제 지금 동전에 돌아다니는 거 그거 없어지면은 더 이상 이순신이 들어간 동전 100원짜리는 안 만드는 겁니다. 그 미국 기준으로는 돈 가치가 낮을수록 작을수록 더 유명한 사람을 놓습니다. 그래서 1센트짜리에는 링컨이 들어가요. 제일 밑에 있는 거 미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링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00달러짜리에는 뭐 벤자민 프랭클린, 링컨보다는 1센트하고 100달러짜리면 뭐 몇 배예요? 1000배죠. 만 배인가? 100센트가 1달러니까. 그러니까 만 배네. 100 곱하기 100. 그러니까 만 배 더 가치 있는 돈에는 벤자민 프랭클린, 그리고 1센트짜리는 링컨. 북한의 귀족놈들이 우리 밥 먹으면 그 프랭클린 한 5장쯤 들어요. 그래도 100달러짜리 5장쯤 들어야지 한 끼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북한에서 은어로 뭐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 그러니까 프랭클린이라고 그래. 은어로. 그러니까 밥이 100달러 그러면은 그 벤자민 프랭클린 한 장 정도는 들어요. 그래서 미국 할아버지가 최고죠. 미국 할아버지 그림이라고. 그런 은어를 씁니다. 북한 놈들이. 근데 약간 웃겨. 이게 뭐야 이게. 아주 기분 이래야 되냐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이 최고의 얼굴도 모르고. 그럼 이거는 우리 학자들의 책임입니다. 거북선이 제대로 된 벤지도 모르고 뭐 그게 잘 나가는 벤지도 모르고 설교도 지금 애매모호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되죠. 여기 7나라 중에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느 나라? 일본, 영국, 인도, 프랑스. 기준이 뭘까요? 내가 어제 옛날에 가르쳤던 것을 꺼내서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얘가 2등인 적도 있었어요. 2010년까지는 얘가 2등이야. 그리고 인도가 최근에 올라온 겁니다. 6등으로. 얘가 7등이야. 1, 2, 3, 4, 5, 6, 7. 2021년 GDP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주름 잡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지. 다 알아요. 이거는 뭐 시중에 있는 뭐 교회 권사님들도 다 알아. 뭐 우리나라는 그만큼 또 국제정치에 대해서 능한 겁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여기 자기 거 빼고 6개 중에서 한 2-3개 할 거예요. 미국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평균으로. 뭐 일본쯤 알까? 요새 중국 거 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하여간 뭐 인도 건 당연히 모를 거고. 뭐 이 이유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얘 하나만 한번 그 영국 학자가 분석을 했는데 중국이 분석하기에는 노동당과 이 뭐 4대 계급 뭐 이런 걸 거예요. 농민, 노동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5성기로 했는데 영국 학자가 아니야. 한족, 위구르족, 무슨 족. 그래서 중국은 5개로 쪼개진다는 소리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미국 거는 우리 다 알죠. 13주에다가 지금 현재 50개, 13주 오리지널 주에다가 50개 주. 그래서 생길 때마다 별이 한 대씩 늘어납니다. 6.25 때 미국이 여기 들고 왔던 성조기는 얘랑 달라요. 그때는 주가 48개였습니다. 하와이하고 알래스카가 아직 들어가기 전이야. 그래서 6.25 때 미군이 들고 있던 깃발은 이거랑 달라요. 59년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역사들 알면 이건 뭐 해가 뜬다고. 오늘은 요 다음 것까지 하고서 이제 일단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네. 여기 있는 7개 중에서 나는 3개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세 개는 확실하게 알아. 예. 이거 노르웨이. 요거 이렇게 주면 요거 다 알아요. 스웨덴. 이게 뭐예요, 이게? 노르웨이, 스웨덴이 무슨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깃발?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리입니다. 십자가. 그 유럽 국가들은 다 그 하나님을 스위스도 십자가고 이 십자가는 전부 하나님을 표시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범합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요거 오스트리아입니다. 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잘 본 사람은 그 대령이 여기 빨간 줄 두 개에다 하얀 줄 있는 이 와이셔츠 있는 그 기억날 거예요. 오스트리아. 요거는 페루. 요거는 이집트. 얘는 가나. 우리나라는 여기 가서 쓰는 게 좋을까? 여기 가서 쓰는 게 좋을까? 당연히 여기죠. 예. 우리나라는 여기 가서 썼습니다. 우린 여기 썼어요. 이게 뭘까? UN 사무총장 배출국입니다. UN 1대 사무총장, 2대 사무총장, 3대, 4대, 5대, 6대, 7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8대 UN 사무총장 배출국. 지금은 9대 안토니오 구테우스라는 사람이 UN 사무총장이죠. 여기 들어가는 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여기 들어가는 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 들어간 것을 한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근데 여기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들이 없어요. You know why? 잘 나가는 나라는 여기 껴주지 않습니다. 여기 나라 중에서 유엔 사무총장 배출한 나라 한 나라도 있어요. 세계 지금 7대 강국 중에 유엔 사무총장 낸 나라가 한 나라도 있냐고. 유엔 사무총장이 될 때 선서를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나는 나의 조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기구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면 당연히 내 나라의 이익을 기여를 하지. 그래서 큰 나라 사람을 안 집어넣는 겁니다. 네가 해봐라. 그래봤자. 그러면 괜찮은 나라 있잖아요. 여기. 이 나라 괜찮잖아요. 노르웨이, 스웨덴. 1950년대 유엔 회원국이 50나라밖에 안 됐는데 미국도 동의하고 소련도 동의할 수 있는 나라는 중립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유엔 사무총장 되고 또 그다음에 이 나라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 노르웨이, 스웨덴 이 나라 유엔 사무총장이 소련이 보기에 정말 지독하게 나쁜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했어. 너 나가.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무총장이 쫓겨나고 이제 하마숄드라는 또 그 다른 나라 스웨덴 사무총장이 된 거죠. 지금 현직 사무총장 요 사람만 얼굴 보고 이름 말하라고 하면 여기 이름 말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 요 바로 앞에 사무총장은 누구나 다 알죠. 미국 사람한테 그분 사진 보여놓고 이름 대라고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국제정신 그렇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정말로 이제 드디어 거기 세계의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세계의 대통령 아니에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너무 어떤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걸 그 뻥치고 정말 중요한 것도 헷갈리고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냉혹하게 흥분하지 말고 그리고 정서적 되지 말고 국제정치를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요 자료들을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도 대부분 다 알죠. 이 아저씨 요새 고전하고 있어. 레이건 대통령.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 회고록 쓰려고 전기 쓰려고 회고록이 아니라 한국말로. 아직 한국말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책을 사 모으는 중인데 나중에 시간 나면 내가 이제 미국에서 내가 유학 갔을 때가 이 사람이 이미 대통령이 된 지 반년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 끝나고 온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내가 유학 기간이 이 사람 재임 기간하고 진부분집합이에요. 그래갖고 유학 기간 내내 그 사람을 텔레비에서 봐가지고 그래서 좀 익숙했는데 이 사람 죽었을 때 월간조선에서 추도사를 써달라고 해서 내가 추도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추도사를 쓴 월간조선을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 가서 이거 내가 쓴 거라고 뭐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써줬다고. 근데 약간 뭐 냉전을 끝낸 대통령, 소련을 붕괴시킨 대통령이죠. 푸틴이고 시진핑 이 사람도 또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그 마가레트 대처인데 마가레트 대처 이름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름이 어렵다 그러니까 My Great Teacher라고 발음해. My Great Teacher 나의 훌륭한 선생님 마가레트 대처 이러죠. 아주 농담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요 페이지까지 하고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내가 그 강의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이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라고 이제 존 미어쉐이머라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거 한국말로 번역돼 있는데 뭐 2014년에 2판 나오고 2000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제가 2015년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 앞에 판도 번역을 했고 앞에 판 내가 여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하드카버로 돼 있어요. 그거 이제 필요하신 분 드리겠습니다. 한스 모겐소라는 사람이 미국 국제정치학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국제정치학 현실주의의 1세대, 이 사람은 현실주의의 3세대예요. 내가 1세대, 3세대를 아주 좋아하는데 나는 이 사람 이론이 그러니까 너는 네 이론은 뭐야? 나는 3세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 내 이론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3세대 현실주의론, 공격적 현실주의론. 이게 이 사람이 공격적 현실주의입니다. 이 사람의 현실주의는 고전적 현실주의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론 설명할 때도 그게 뭐가 다른 건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둘 다 이 책도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정치, 이건 또 강대국 국제정치에 비극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뭐 벌써 2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계속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 되는 거야.